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적극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충격적인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올해 1분기 1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선방했습니다. 특히 생활가전사업부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면서 전 세계 가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4억 원까지 경매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한층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 공유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선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씌워주는 우산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GC 설립을 추진합니다. 새 협의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핵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즉각 대응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기로 했고 군사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 기자, 한미 간 경제동맹 분야가 한층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들이 나왔습니까? 양국 간 경제 안보, 첨단 기술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협력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한미 양국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 실증 등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배터리, 디지털 경제 등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 간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았는데요.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대했던 바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원한 해법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미국 투자를 통해 SK, 삼성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니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상모 경제수석은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조금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임 기자, 윤 대통령이 별도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고 하던데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40분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인력 면에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가팩토리 외에도 스페이스X, 스타링크, AI 등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적자만 4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5년 만에 최악인데 그럼에도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대폭 늘려 다가올 호황기를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이게 숫자로 직접 마주하니까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적자 규모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큰 폭의 반도체 적자 규모를 보여줬죠. 예. 오늘 오전에 나온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1분기 매출이 63조 7,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 그리고 95%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예.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 매출이 13조 7,300억 원, 영업 손실이 4조 5,8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났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적자 규모로 예상을 했던 게 한 4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예. 이것보다 5천억 원 이상 더 큰 폭으로 적자가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삼성전자의 전체 적자 전환을 막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좀 조기 출시한 갤럭시 S23로 대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스마트폰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을 담당하는 이제 MX 네트워크 사업의 매출이 같은 기간 2% 줄어든 31조 8,2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200억 원 늘어난 3조 9,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서둘러 출시한 갤럭시 S23을 잘 팔아서 전체 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건데 그런데 좀 2분기에는 이 갤럭시 효과가 좀 떨어질 텐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적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좀 많이 팔리고 그 이후로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갤럭시 S2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기를 한 보름 정도 앞당겨서 2월 초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5세대 폴더블 폰 이제 폴드 5 시리즈인데 이게 이제 8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이제 신제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업 부분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가전이 2분기에 실적이 오르냐 이런 시기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반도체 영업 손실 규모가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3조 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사 적자 전환은 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예.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말 반도체 재고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전체 재고 자산 규모가 54조 4천억 원 정도로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좀 증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어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진정시킬 수 있고 또 하반기에 만약에 수요가 반등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재고 수준 감소폭이
하반기에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4조 원이 넘게 났음에도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투자도 당연히 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게 연구개발 R&D 비용으로 투자한 게 6조 5,800억 원,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한 게 10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R&D 투자는 7.6%, 그리고 시설 투자 규모는 3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영업이익이 14조 원 정도였고 반도체 영업이익도 8조 원을 넘겼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늘어난 투자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10조 7천억 원 가운데 올해 1분기 시설 투자 금액 가운데서 9조 8천억 원이 반도체에 투입돼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 원 가까이 반도체 투입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선단 공정 투자와 지금 파운드리 평택 공장 추가 증설과 이제 미국 테일러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을 하겠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 투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중장기 수요 대응 투자를 지속하고 연구개발 투자는 오히려 확대를 좀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임동진 기자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법 관련한 좀 해법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사절단도 122명이나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IRA나 우리 반도체법 관련해서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시원한 양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대로라면은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첨단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이 5% 이내로 제한이 되고 또 보조금 지급 의무 규정에 따라서 뭐 영업 기밀을 일부 노출해야 할 수도 있고 반도체 수율 같은 또 여러 가지 또 초과이익 환수 같은 뭐 이런 좀 독소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상 의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별 기업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 협상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검토 중으로 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반도체 실적 쇼크에 빠진 삼성전자와는 달리 LG전자는 1분기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가전명가의 저력이 불황 속에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해 월풀을 제친 LG전자는 특히 생활 가전 부분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면서 전 세계 가전 1위 자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 매장입니다. 입구부터 프리미엄 라인 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LG전자의 오브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와 같이 특정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냉장고, 그냥 세탁기 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나 오브제 보러 왔어요, 나 비스포크 보러 왔어요 하면서 프리미엄 가전을 많이 먼저 알고 방문하셔서 저희 상담원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전의 힘은 불황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가운데 생활가전에서만 1조 원을 벌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사업 부문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은 가운데 물류비까지 개선되면서 생활가전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3%에 달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세계 가전업체 1위를 탈환했습니다. 1분기에도 매출 6조 원 수준에 그친 월풀과의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생활가전의 TV, 전장 부문까지 선방하면서 LG전자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에서 앞섰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가전에서 올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였던 가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를 분기 적자 위기에서 구한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데 의사가 와서 총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뭘 세금으로 다 돌려달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쁜 놈 잡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만약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나라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 법안은 주거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선 매수권을 뒷받침할 정책 대출 상품과 금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기당한 주택을 낙찰받지 않고 거주만 하고 싶을 경우 LH 등 공공이 집을 매입해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임대 비용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를 진행해도 임차인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체납액을 피해 주택별로 나눠 조세당국이 각 주택의 체납액만 환수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선 6가지 피해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정황이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한편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게 네. 사실 전세 계약이라는 게 사실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정부가 나름대로 서둘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발표한 대책은 정부가 최선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는 그 사인 간의 계약이고 리스크가 높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빚을 줄 때 차입자한테 그런 얘기 하죠. 어디에 쓸 건가, 언제 돌려줄 건가, 또 언제 얼만큼 돌려줄 건가 물어보잖아요. 네. 이 전세 계약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지불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이렇게 그 융자도 해주면서 또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매입해서 거주하게도 해주고 또 저리 융자뿐이 아니라 상계비 지원까지 넣었다는 것은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거기 살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주되 이자 후불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전세금이 전 재산이거든요. 이걸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이자를 5년, 3년 후에 받는 식으로 하고 2, 3억, 3, 4억씩 빌려준 다음에 이거를 갚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른바 선보상 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세금으로 민간의 범죄 피해를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정부도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정부가 전세를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사고가 난 것뿐이 아니라 이 규모가 있는 사고뿐이 아니라 개인 간의 그 전월세도 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부도가 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사고가 난 거는 정말 그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거를 전액 보상으로 이렇게 그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건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마 원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름하는 것만큼 행정 지원이나 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돈으로 이 매입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이 전세 보증 가입 기준을 좀 강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오피스텔 빌라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또 이 부분에 역전세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고가 나게 된 원인 자체가 일단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따로 올라가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J 보증보험이나 또 금융공사가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을 해줬어요. 이거를 정부가 지난번에 그 대책 발표하면서 140% 낮췄다가 다시 125% 가까이 낮췄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가로 거래된 경우는 시가의 100%를 해줬고요. 감정 가격에도 거의 90% 이상 해줬거든요. 애당초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전세금 대출도 많이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보증 여력을 늘려줬다는 것은 사고를 예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사후 약방문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낮추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시 가격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시가에 육박하고요. 중소도시는 이거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전부 도심지에서 낮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20%, 110%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거래된 가격에 100% 보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본 없이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80%로 낮춰야 되고요. 감정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출을 줄 때는 우리가 LTV 적용할 때 70% 이하로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7, 80%는 낮춰야 되는데 아직도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환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나머지 차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전세금 보존 대출을 좀 시행하면 어떤가. 이거는 낮추고 새로 들어오는 건 낮추고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물건을 담보로 그 차액만큼 10%, 20% 융자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에서는 뭐 아파트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동탄에서 또 전세 사기 사례도 있었고요. 이번 전세 사기 사태가 아파트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줄 거다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안 좋거나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지역 또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 때문에도 전세 월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지역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이게 갈 수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전세 사기 사건이 더 몇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시장 관련 질문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강남 상구 아파트 값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반등이라기보다 이제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강남 상구 집값은 우리 집값이 좀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좀 하락세가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베이비 스텝을 한두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도 한 번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아직도 규제 지역입니다. 이 규제 지역은 LTV나 DTI 또는 DSR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 그 이외에 이제 청약 시장이 과열됐거나 또는 뭐 몇십 대 1 됐던 것들은 지난 1.3 조치 이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수십 대 1 갔던 거고요. 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은 2월, 3월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늘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금매 물건 위주로 거래됐는데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저점이거든요.
금리가 내릴 일만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결국에 이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은 주택 수요자, 이 그 주택 구매력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세에서 45세가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6%, 7%, 8% 되면 집을 못 사요. 이 금리 고금리가 연말까지 간다면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격 하락세가 폭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등의 그 뭐랄까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간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조금이지만 좀 반등을 한 배경이 뭡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먼저 전 거래일 대비 10.98포인트 오른 2,49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랜만에 2% 넘게 오르면서 850선에 안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등 국내 대형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2차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가는 특히 2차 전지의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을 개선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 넘게 오른 것은 물론 또 소부장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간만에 급등했습니다. 네,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했다고 하지만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이 연일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는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등 국내 경기 취약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 달러 환율은 지금 7위안의 수준에 근접했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 미국 FOMC가 원화와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예상합니다. 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경우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엄청난 반도체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확실히 바닥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나란히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올해 실적 부진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주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감산에 들어간 상황에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업황 회복은 물론 주가도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 이후 이 주목할 점은 DDR4 16기가비트 DRAM의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향후 반도체 업황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현물 가격이 이번 한 번의 그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4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이 사상 초유의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성광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오늘도 하한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들 종목은 나흘 연속이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가 나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한가를 피했지만 삼천리와 다우데이터 등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매도 폭탄 표적이 된 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나흘 만에 7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특히 선광과 대성홀딩스는 나흘 내내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들 종목 거래량이 적고 하한가에 내놓은 매도 물량이 100만 주가 지금도 넘는다는 점에서 내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증권가는 특정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CFD가 어떤 건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송민화 기자의 브리핑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한국계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좀 불리던 빌황이 투자금 26조 원을 단 이틀 만에 모두 날려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영했던 이 아케고스 펀드가 바로 이 CFD를 활용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에 나섰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파산한 겁니다. CFD는 말씀드린 대로 차액 결제 거래를 말합니다. 이 CFD 계좌에 증거금이 들어있으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거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레버리지는 2.5배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FD 계좌에 그 100만 원의 증거금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2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서로 연계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래 방법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그런 증권사와 또 이 SG 증권사와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서로 연계를 해서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대신 사주고 또 이 차액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적용하게 됩니다. CFD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보유한 주식의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한꺼번에 좀 더 많은 양의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즉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강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하락해서 이 거래 당시의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 날까지 이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좀 납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강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짜리 주식 A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60%인 6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더 넣어라라는 내용의 마진콜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진콜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량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기준 증거금의 40% 아래로 이 보유 잔고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만 원 가치의 이 증거금 중에서 40만 원 밑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유 주식의 가치가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유 잔고가 전부 이 강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이 증거금의 비율이나 또 매매 시간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반대 매매가 나오는 방식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CFD 거래는 소유권이 부여되지가 않는다는 점과 또 실제 이 거래자의 정체가 좀 숨겨진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조세 회피나 또는 이 통정 거래 같은 편법 수단으로 좀 악용될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당국이 이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를 5억 원 이상이었던 그런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전문 투자자라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이 CFD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악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도 높아진 건데 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방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일 오전 이 증권사 최고 경영자를 모두 소집을 합니다. 이 SG 사태와 관련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라는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자 금융당국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해서 이 B2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 B2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CFD, 여기 뭐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업계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증권사의 CFD 한도를 줄이는 것이 있고요. 또 종목별로 매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네. 매수 금액에 제한을 둠으로써 혹시라도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액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 현재 2.5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배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미 반대 매매에 따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뒷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본격적인 긴축을 하는 기존 경제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02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경제 질서가 뒤바뀐 새로운 시대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는 출구를 찾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에 걷혀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충격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되면서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은행 파산 공포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가보지 못한 길 위에서 뒤바뀐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명쾌한 해답이 제시됐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존 립스키 미국 국가경제연구국 의장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 소비 증가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 restrictions that brought about by the shutdown and subsequent problems is the main cause of inflation. But as the problems with the supply side heal, then inflation should be coming down rapidly. 존 립스키 의장은 또 인플레를 예측하지 못한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은행권 파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한국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물가와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 정부도 팬데믹 기간 급격히 불어난 민간 부채로 인한 금융 불안 리스크가 실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 및 기업 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례 없이 증가한 민간 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등 산적한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서 금융 부분이 실물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 침체 우려에 각국이 탈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가계빚, 부동산 PF 부실과 같은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후폭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미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The two big economies in the world and what they do will influence on the rest of the world. The so-called global supply chain has been eroded.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파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A problem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medium to long term, but we currently see this geo-economic fragmentation. It has having adverse effect on global supply chain and so on. So it would
2023 GFC에 참석한 석학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Yeah, especially this is a great danger to the Korean economy that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다만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Two hands to clap, okay? And my view from China is that China is not willing to follow the pattern of the U.S. geopolitical competition. 석학들은 세계 주요국들이 협력이 위기의 돌파구가 됐던 과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at the lesson that would have been learned is that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can produce better results for everyone. So I find the increasing tension worrisome. Hope that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once again take a more fruitful direction.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유례 없이 가파른 긴축으로 위기가 올 것이란 불안감이 큰 상황. 세계 석학들과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에서 기회를 찾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또 공격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긴축 정책. 이런 가운데 미국 SVB, 시그니처 은행 등의 파산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과거 수많은 금융위기 사례를 돌아볼 때 지금도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I'm not convinced that this crisis is over. I'm not convinced that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allow interest rates to move back down. And I think the pressures will remain intense on our financial system. 대혼란의 시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최고 미래 전략가인 제이슨 쉔커 회장은 기술 산업이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What we also see is that, of course, Korea does have tremendous opportunities. This is where the ICT industry piece comes in. ICT industry support and expansion, an ability to export winning solutions. Korea has done this again and again. Accelerating that will be important. 또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IT 산업은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고 강조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my best call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Performance of server marke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ider adoption of high-capacity memory products, they may drive demand and boost sales in the second half.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라며 중국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등을 비롯한 화장품주, 그리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등이 거론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 202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금융회사 CEO들은 물론 대학생과 일반인들까지 참석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투자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서형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2023 GFC는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계,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300석 규모의 행사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특히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융사 CEO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 격화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미중의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강력한 인플레이션, 이런 세계 경제 정치의 큰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존 랩스키나 스티븐 로치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 경제학자들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대담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상당히 시장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좀 협소해지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좀 크게 보고 각 국가, 각 시장 간의 역학관계를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참석자들 역시 연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만큼 이들의 분석과 전망을 듣고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사실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마치 한국 경제에서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걸 기회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중국 리 교수님이 하신 그 중국과 미국과의 긴장 관계, 대결 관계 이런 거에서 컴피티션에서 자기는 상당히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했던 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축 통화로 여태까지 그러니까 통용되어 온 그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달러가 어떤 위치를 다시 점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전망하는 것, 그런 멘트도 재밌었고, 그래서 얻어갈 정보가 많았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한국판 로키드 마틴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군함 분야에서 경쟁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화그룹은 군함 부품 1위 사업자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부문에서 압도적 1위, 수상함 부문에서 2위 사업자입니다. 방위 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경쟁이 일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기대해왔던 한화그룹은 경영상의 제약이 생겼지만 국가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절차는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하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 경영진을 구성하고 한화그룹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조 원을 납입하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합병 뒤 새 회사 이름은 한화오션이, 대표이사인 권여궁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지난 14일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통합 방산기업이 됩니다. 2030년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그룹 비전에 한 걸음 다가선 겁니다. LNG나 해상풍력 발전 등의 에너지 부문에서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로 쌓인 결손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1600%에 이릅니다. 경쟁 조선사들은 올해 1분기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수주 실적도 지난해 1분기 42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8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최대 경쟁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 조기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법인이 출범하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 효과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인구 고령화 속에 상장지수 펀드 ETF가 은퇴 이후를 대비한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워런 버핏도 추천한 ETF에 투자하면 미국 S&P 500 전 종목을 사들이는 효과를 냅니다. 운용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상품은 3, 6, 9, 12월에 배당을 하는데 액수가 크진 않지만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매달 배당을 하는 ETF의 경우 고배당이나 금융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 있는데 은퇴 이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증권가에서 투자자들이 은퇴 설계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ETF 분산 투자를 권하는 배경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고 안전하게 꾸준히 잘 배당이 됐고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 ETF를 이제 추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거죠. 생애주기형 펀드를 ETF에 접목한 상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해 수익률을 챙기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인 채권 비율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가령 은퇴가 임박한 상품은 국고채 10년물 비중이 가장 높고 2060년을 목표로 한 경우 미국 S&P 500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 상품들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에서 4%대 중반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는 ETF에 목돈을 투자하시고 분배금을 계속 받으시면서 그걸로 은퇴 자산을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가 임박한 세대는 물론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공적연금 고갈 가능성이 불안한 전문층도 잠재 투자자로 분류되는 상황. 다만 상품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고 ETF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간밤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정규장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은행권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여파겠죠? 맞습니다. 지난달 미국 당국과 대형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조금 잠잠해지는 듯했던 은행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50% 폭락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었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간밤 30% 추가로 또 급락을 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는 장중 이 은행 리스크 확대로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이후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급등하자 오늘 3대 지수 선물도 일제히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도 개장 전에 강세를 보였던 증시가 정규장에서 상승세가 꺾였던 만큼 오늘 증시도 조금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역시나 가장 강한 모습인데 이 흐름이 좀 쭉 이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나요? 네, 오늘도 수많은 기업들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터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 미국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제약사 일라이릴리, 머크, 에브비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인텔을 비롯해서 제약사인 암젠과 길러드 사이언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그럼 마스터카드, 캐터필러, 제약사들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먼저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의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어나는 반면 주당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루 앞서 실적을 발표했었던 비자의 경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역시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를 담당하는 월가 전문가 41명 가운데 37명 이상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428달러로 현재가 대비 16%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터필러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주당 순이익은 32%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 달러 가치가 고점 대비 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터필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캐터필러는 보잉과 함께 전 세계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 경기 민감주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캐터필러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좀 엇갈린 모습인데요. 월가 전문가 31명 가운데 12명 이상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13명은 중립,
4명은 부정적, 2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47로 현재가 대비 14%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머크, 에브비,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이 제약사 등은 전년 대비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아마존 그리고 인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 기대가 크더라고요. 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존도 함께 호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은 156%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아마존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담당하는 월가 전문가 52명 가운데 47명 이상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32로 현재가 대비 2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사 파트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9,000명 감원에 대한 후속 조처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대규모 감원을 통한 비용 감소로 2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인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주당 순이익은 118%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텔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3분기 내리 실적이 둔화된 바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1분기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손실로 이는 반도체 업황 불안과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재고 증가, 또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의 시장 점유율 축소 등에 따른 겁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월가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텔을 담당하는 월가 전문가 43명 가운데 29명이 중립, 9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매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5명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29로 현재가 대비 0.8%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만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인텔의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또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것은 $45로 현재가 대비 55%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암젠, 길려드 사이언스 등 이 제약사들은 전년 대비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체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미 정상이 핵 협의 그룹 설치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상 핵 공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역제 전략 구성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별 동맹국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 과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상구뿐 아니라 서울 외곽인 노원구까지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낙폭이 컸던 잠실 대단지부터 대치동 재건축 단지 등으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